대표 사퇴 결의안까지 추인하며 파국으로 치닫는 듯했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어젯밤 극적으로 화해하며 갈등을 봉합했습니다. 사무총장단 인선 문제로 서로 얼굴을 붉히고 돌아선 지 10시간 만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이 그간 자신들의 가치를 위해 국민 의사를 묵살해왔다며 변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국민의힘의 하루는 정말 길었습니다. 파국으로 치닫는 듯했던 이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갈등을 극적으로 봉합을 한 건데요. 화해 이후 두 사람의 발언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화해할 것도 없고요. 저희가 원래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피 같은 당원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에 같이 뼈를 묻기로 함께하기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화해라고 말 것도 없습니다. 네. 다시 저희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이 우리가 수행해야 될 명령을 똑같이 받들어서 분골쇄신 열심히 하겠습니다. 후보님과 저희 신뢰를 구축해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지금까지 보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선거 승리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그런 질문하시는 거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드라마 같은 하루였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원팀 재출발, 제재 출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극적으로 화합이 되리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예상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네. 화합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다시 봉합이 됐어요. 네. 봉합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다시 재현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하는 얘기잖아요. 봉합이라는 게. 완전히 다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선대위 내부에서의 갈등, 이게 과연 해결이 된 건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회의적이에요. 지금 벌써 몇 번째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자, 이제 그 앞뒤 맥락이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리고 이 선거를 앞두고 선대위의 그 갈등이 이렇게 많았던 당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2012년도인가요? 민주통합당 때 그때 이해찬 대표가 사퇴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대표와 후보가 이렇게 불화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상당히 구조적인 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선거 승패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화합이 되고 봉합이 됐다고 하는데, 글쎄 이게 그대로 갈지. 근데 여기서 한 번만 더 다시 갈등이 빚어지고 이 대표가 어떤 그 후보에 대한 공격, 비난 이런 게 나타나면 이 국민의힘이 온전하게 선거를 치르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연말 연초에 그 오차범위 밖에 지지율 격차가 이재명 후보가 계속 앞서가고 있잖아요, 지금. 네. 이렇게 됐다고 해서 갑자기 다시 지지율이 상승할 수 있을까? 역시 중요한 거는 윤석열 후보가 앞으로 어떤 발언을 하는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는가. 후보 본인이 얘기했다시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하냐가 전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화합만 됐다고 다시 완전히 반등한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 많은 국민들이 이 두 사람의 포옹을 보면서 분명 울산회동 때도 저렇게 포옹을 했는데 18일 만에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이번 봉합은 진짜입니까? 믿기 어렵죠. 예,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의 봉합이면 모르겠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더 악화될 지금 여러 정황들이 남아 있는 그런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선대위에서 발을 빼면서 계속 문제점 지적했던 게 뭔가요? 윤핵관 아닙니까? 그죠? 네. 자, 그럼 이번에 윤핵관 문제가 해결이 됐나요? 저는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김종인 전 위원장이 나감으로 해서 윤핵관을 통제할 만한 인물조차도 지금 사라져버렸다. 이준석 대표 혼자서 과연 윤핵관들을 다 통제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더 그 반대다. 그리고 선대위를 이제 해체함으로 해서 물론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조직을 꾸려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 건 맞는데, 결과적으로 윤핵관에게 더 의존도가 높아질 개연성이 좀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윤핵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 봉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서로 간에 지금 어떤 약간의 어떤 절박감 때문에 벼랑 끝에 서고 보니 서로가 좀 소중해진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임시로 일단 다시 지금 손을 잡긴 했는데 네. 이게 계속 이어질지도 좀 의문이고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제기했던 윤핵관 문제 여전히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갈등은 충분히 지금 재현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 다툼이 생긴 것도 그렇고 화해가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도 윤핵관 때문이라는 분석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청년 스피커폰 논란이 있었을 때도 권성동 의원이 사무총장 사퇴한다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스피커폰 연결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지금 이렇게 봉합이 됐다고 하면 이제 윤핵관 문제 다시 떠오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 이종훈 박사가 잘 지적하신 것처럼 윤핵관이라는 게 윤석열 후보의 핵심 관계자라는 단어잖아요. 윤핵관이란 그것보다도 윤석열 후보가 특정 인맥이나 특정 인적 구성에 둘러싸여 있다라는 게 핵심이잖아요.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아무리 뭐 핵심 관계자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이분들이 밖에 얘기를 잘 전달을 하고 윤 후보의 어떤 선거 행보나 이 선거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면 그건 의미가 뭐 관계가 없어요. 윤핵관에 100번 윤핵관이 돼도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 아니겠어요? 네. 청년 세대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또 인사 문제라든지 또 이른바 인재 영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선거에 관련된 의제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특정 인사들에게 너무 의존한다는 의미에서 윤핵관이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구조가 과연 바뀔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윤핵관이라고 지칭되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기분이 불쾌하겠죠. 내가 윤핵관이 아니다. 근데 윤핵관이라는 건 아무튼 후보가 많은 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만 차단되는 결과를 난다는 거거든요. 100% 그렇다고는 이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전혀 없는데 이게 쟁점이 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해결하냐의 문제인데 이번에 봐도 지금 이제 권영세 의원은 뭐 이미지가 나쁜 분은 아니에요. 온건 좀 보수적인 그런 합리적인 개혁 성향도 가지고 있는 걸로 보는데 상황실장도 윤지호 의원도 검경 출신이고 네. 또 권성동 의원은 뭐 사무총장직은 그만뒀습니다만 검사 출신이고 네. 원희룡 전 후보도 검사 출신이에요. 네. 저는 검사 출신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특정 직군에 이렇게 요직을 임명하면은 다른 직군이 배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사라는 게 원래 두루두루 이렇게 여러 가지를 안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 안배도 있고 직업 안배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 겁니다. 예. 근데 너무 이제 자신과 맞는다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옆에 이번에도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분들이 윤핵관은 아니겠습니다만 너무 특정 인맥이나 특정 직군이나 특정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어떤 다른 사람들의 건의나 이런 게 차단된다면 이 문제는 다시 제기될 수가 있는 것이고 다시 제기되면 그때는 어떻게 돌아올 수가 없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대선이. 지금 선대위 갈등 가지고 국민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이 선대위 갈등 자체에서 자신들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게 목적이 돼버렸어요. 선대위는 승리를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국민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 당내의 기구란 말이죠. 근데 선대위 자체의 갈등이 대선의 의제가 돼버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역시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 후보 본인이 이러한 인식을 확실히 가지고 접근한다면 절박하고 간절하게 접근한다면 이 문제를 안고 가면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그 문제가 재현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런 가능성, 저는 뭐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지방 이 재보궐선거 공천도 앞으로 내관이다. 그것을 두고도 갈등이 또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예, 근데 뭐 그건 사실은 좀 뒤의 일이고 네. 당장이 지금 대선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조금 전에도 이제 윤핵관 이제 얘기를 좀 계속 했습니다만 윤핵관들이 일을 잘했으면 이 지경까지 왔겠느냐는 거죠. 윤핵관들이 옆에서 잘 보좌를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까지 지금 오게 된 거다라고 좀 보거든요. 자,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이준석 대표나 김종인 전 위원장이 지적을 한 부분도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윤핵관들이 윤석열 후보를 잘 이끌어서 그동안 뭐 여러 가지 행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오히려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지지율이 상승하고 그런 그 상황으로 연결이 됐으면 이 지경까지 안 왔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그 사람들은 이제 지금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공직 직함을 내려놓긴 했어요. 권성동 뭐 의원 같은 경우에 뭐 당직도 내려놓고 선대위직도 내놓고 또 장제원 뭐 이제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뭐 제가 듣기로는 여전히 이 사람들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네. 아마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앞으로 더 점점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나마 견제하던 그 분, 그러니까 특히 김종인 전 위원장 정도의 권위가 아니면 잘 이 통제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김종인 전 위원장까지도 지금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혼자서 뭐 이런 그 잘못 가는 부분들을 다 통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이고, 또 이준석 대표도 뭐 최근에 사퇴론도 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만 본인의 약간 좀 가벼운 언행들 그런 것들 때문에 당내외에서 상당히 비판론이 따르다 보니 앞으로 아마 상당히 말을 좀 자제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게 결과적으로 더 통제가 안 되는 상황. 그리고 후보자는 더 윤핵관에게 의존하는 그런 구조가 지금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게 공식 조직에서 차라리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있는 게 낫지. 이게 또 네. 비선 라인으로 내려가게 되면요. 그야말로 이제 밀실 정치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윤핵관 관련한 내용이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두 사람이 어쨌든 어제 화해 포옹을 했잖아요. 무운을 빈다던 이 대표 그리고 이 두 사람 결국 화해한 이유는 지지율 때문일까요? 이준석 대표도 이제 사면 초과예요. 저도 사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는 편이었는데 최근의 발언은 단순하게 국민의힘의 어떤 그 빨간불이 켜진 거 여기에 대한 경고라든지 걱정보다는 윤 후보에 대한 비판 비난이 더 앞섰던 것 같아요. 감정도 많이 개입돼 있는 것 같고 무슨 평론가적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윤 후보가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저는 평론가적 얘기를 하면서 문제점 지적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봤는데 최근에 어떤 이 대표 이준석 대표의 그 발언의 수위는 넘었다고 생각해요. 도를 넘었다고 보고 당에서도 이제 거의 모든 의원들이 후보 사퇴 아니 당 대표 사퇴를 어제 의총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승리를 원하는 보수층들이 봐도 이준석 대표가 2030의 지지를 상징하고 이런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과하게 대표와 후보가 충돌하고 물론 후보의 책임도 커요. 후보의 리더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당대표가 너무 이 분란의 한 중심에 있다라는 그런 위기의식 같은 게 생겼을 거예요. 의원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거의 격하게 반응을 하고 의원들이. 그러면서 그렇다면 만약에 이 선거 승패와 관계없이 만약에 뭐 이기면 다행입니다만 지면은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했어요? 정치를 하려면 뭐 그런 여러 가지 위기의식이 있었던 것 같고 후보는 후보대로 후보와 당대표가 분리돼가지고 결합되지 않는 선거는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뭐 당대표 역할을 하면서 당무를 하면서 후보를 돕겠다고 말은 합니다만 그게 잘 되겠어요? 그래서 양쪽이 다 이해관계가 일치됐고 그리고 당위적으로 봐도 이대로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결합을 한 건데 뭘 안 한 것보다는 잘 됐죠. 안 하고 그래서 이대로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지켜는 보는데 잘 화합을 하고 뭔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다가가고 정책과 메시지를 내고 어떤 이슈 때마다 정말 정확한 발언, 적확한 발언을 해 나간다면 이 부분이 가려질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어떤 이슈나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여전히 생뚱맞은 발언이라든지 최근에 그런 발언이 윤 후보 입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게 또 재현된다면 그때는 뭐 전 백약이 무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침까지만 해도 윤 후보가 지하철역 앞에서 인사하는 거 보고도 화해 제스처를 이준석 대표는 취하지 않았었는데 저녁 돼서 그랬단 말이죠. 갑작스럽게 본인의 자리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꼈거나 혹은 의원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서 갑자기 바뀐 걸까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퇴론이 그냥 논의만 되는 거하고 실제로 뭐 실행 단계로 접어드는 거하고는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뭐 의총장 분위기를 보니까 이건 뭐 거의 실행 단계로까지 갈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 위기감을 좀 느낀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이 어제 의원총회 아니었더라도 최근에 당내외에서 워낙 이제 그 이준석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그 뭐 비판론이 적지 않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본인이 의식을 좀 꽤 했죠. 그래서 최근에 약간 수위를 낮추는 그런 그 태도를 좀 보이긴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좀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얘기도 최근에 좀 한 바가 있고, 그 연장선에서 일단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제 그만둔 상태에서 본인이라도 남아 있어야 그래도 약간은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좀 하긴 했을 거다라고 좀 봅니다. 근데 그 역할이 이제 충분히 이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대목이고, 그러니까 그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결별한 마당에 이준석 대표하고도 결별하게 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들하고 별로 이렇게 그 좋은 관계를 유지를 못하는구나. 자꾸 한 사람씩 떠나가는구나. 이거 약간 좀 기시감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과거에 계속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떠나는 바람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던 바가 있어요. 이른바 이제 뺄셈의 정치라고 이제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해왔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윤석열 후보도 어떻게 보면 뺄셈의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까지 이제 하고까지 결별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상황은 좀 심각해지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가 어찌됐건 MZ 세대의 그 여망을 약간 반영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의식을 했을 겁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MZ 세대가 캐스팅 보터로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나마 이준석 대표하고도 헤어지게 되면 지금 조금 일부 이탈을 했죠. 일부 이탈했지만 남아있는 그 MZ 세대까지도 다 떠나갈 거다. 실제로 이준석 대표하고 만약에 이번에 결별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탈당 행렬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당선되고 나서 거의 그 당원이 2배로 증가했잖아요. 입당이 계속 늘어나서. 근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의 당선을 보면서 기대감에 차서 다시 입당을 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뭐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수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정치적으로 계산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윤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과 따로 만남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와서요. 이건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마 접근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과연 그거를 용인을 할까? 저는 그건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그 좀 험한 모습으로 그만두시게 된 거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윤핵관들한테 밀려서 쫓겨난 그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저분 굉장히 연로하시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또 이 자존심이 세신 분인데 그 자존심에 아마 굉장히 심대한 아마 좀 이제 아마 굉장히 불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뭐 윤석열 후보가 접근하더라도 뒤돌아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 점은 좀 고려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의원총회가 화해장이 됐는데요. 이 대표의 즉각 사퇴 촉구를 결의하는 결의문을 막 이렇게 확정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공개 연설을 하기 위해서 왔고 28분 동안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하게 됐는데 그 연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도 궁금해요. 저 연설 내용은 다는 모르겠고 대충 이제 봤는데 다시 화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동안의 여러 가지 언행들에 대해서 반성하는 이런 내용이 있고 아무튼 다시 합쳐서 잘 하자 이런 얘기들이니까 이 후보가 뭐 격정적으로 28분 동안 연설을 했는데 그게 상당히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건 이건 연설 자체보다도 이미 그 더 이상 이 갈등으로 치달으면 모든 게 파국이에요. 이 대표도 마찬가지고 윤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의원들도 난감한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막다른 골목까지 갔던 거죠. 막다른 골목까지 가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윤 후보가 입장을 하면서 분위기가 이제 완전히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윤 후보와 이 대표도 이제 대화를 나눴고 그러니까 이 위기의식이죠, 말하자면. 이 정치라는 게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만 분열이 되면은 승리를 이끌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아까 뺄셈의 정치 말씀하셨는데 덧셈의 정치를 해야지 자꾸 뺄셈의 정치라고 누굴 배제하고 누구와 갈등하고 누구와 또 갈라서고 그럼 일단 거기서 아무리 좋은 메시지나 어떤 아젠다가 나와도 그게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죠. 그 지금 작년 연말 연초에 지지율에 확 차이가 났잖아요. 네. 지지율이 바로 나타나요. 요즘은 지지율이 하루 이틀 사이에 막 반등하고 떨어지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갈등으로 빚는다? 그건 정치를 포기하는 행위죠. 그런 상황에서 28분의 그 어떤 이 대표의 연설도 상당히 봉합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그 자리에서 이제 국민의힘 대표로서 그리고 택시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후보님을 손님으로 모셔도 되겠습니까? 하더니 이제 이준석 대표의 차를 타고 평택 소방관 빈소로 향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차 안에서. 모르죠. 그러니까 뭐 이제 잘해보자는 얘기를 주로 했겠죠. 예, 그 얘기를 했을 텐데 사실은 어제 곧바로 평택을 간 게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갈등이 봉합이 되면서 당내 분위기는 거의 잔치 분위기 뭐 이렇게 네.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런데 이 평택 방문을 할 때는 상당히 좀 이렇게 엄정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조문을 하러 가는 이제 그런 건데 그런데 이게 갑자기 분위기가 좀 전환이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점에서 이걸 조금 좀 잘못 대응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뭐 가면서 글쎄요. 뭐 평택에 있었던 사고 얘기 이런 거 많이 했을까요? 제가 보기엔 별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약간 이번 그 일을 대하는 그 자세 부분에서도 그래서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갈등을 봉합하고 이 빈소를 찾아가는 것 행보는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이번 사태가 극적으로 봉합되면서 그동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워낙 오차범위 밖에서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와 앞으로 반등은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그러니까 추가 이탈은 조금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하고 뭐 그야말로 결별을 하는 상황으로 갔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마 추가 이탈이 있었을 것이다. MZ세대 중심으로 해서 네. 탈당도 있었을 것이고 그걸 막는 효과는 이제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제 좀 떠나간 중도 표심 또 떠나간 MZ세대 이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일 정도냐 그건 아니다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하려면 역시 윤핵관 문제가 정리가 어떤 형태로든 돼야 한다. 이건 후보가 제가 보기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예, 뭐 그야말로 뭔가를 끊어내는 그런 어떤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그동안 뭐 그 사람들에게 많이 의존하면서 왔다 하더라도 예. 지금 이 단계에서는 확 좀 끊어내는 그런 이제 결단력을 좀 보여주길 원하고 있을 거라고 좀 보고요. 떠나간 사람들은 그 측면을 좀 잘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계속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 리스크가 제일 커요. 윤석열 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뭐 당내 여러 가지 뭐 요인들도 좀 이제 악재로 작용했지만 후보자 스스로가 지금 이제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는 아주 이례적인 이제 그런 경우단 말이죠. 그런데 이 후보자 리스크 중에 또 다른 축, 윤핵관 말고 또 다른 축이 뭐냐면 국정 이해도가 낮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그런 걸 잘 모르다 보니 말실수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그 상황인데 이걸 과연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어허. 예. 그래서 뭐 최근에 뭐 토론에 적극 임하겠다 뭐 이런 이제 자세 전환이 있긴 한데 토론에 실제로 올라왔을 때 과연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제가 보기엔 단기간엔 이건 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표면으로 완전히 안 올라온 그런 그 리스크라는 거죠. 예. 그래서 토론이 진행이 되고 뭐 이제 앞으로 어떤 정책 행보가 이어지는 와중에 나올 발언들이 여전히 지금 이제 좀 불안정성으로 좀 남아 있다.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지뢰가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그 바깥에 좀 도로 좀 떠나셨던 분들이 되돌아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론가는 후보자 리스크를 얘기하면서 지지율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최 교수님 의견도 궁금해요. 그 전제가 필요해요. 윤 후보의 발언이나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 후보자 리스크도 있고 가족 리스크도 있고 선대위 리스크도 있고 세 가지 리스크가 이제 이런 사태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윤핵관 문제도 역시 윤핵관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 그쪽을 잘 유도가 된다면 있어도 상관없어요. 뭐 꽁 잡는 게 매라고 흥묘백묘론. 흰 고양이건 검은 고양이건 뭐 쥐만 잡으면 되는 건데 지금 이게 원래 구조라는 게 누군가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으면 이게 차단될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죠. 그 문제가 하나 있는데 역시 본질적인 건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해요. 여러 번 말씀드렸고 어떤 사안에 있어서 진정성 있는 발언이 나와야 돼요. 네. 진정성 있는 발언이 나오고 철학이나 어떤 인식이 전제된 그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면
윤핵관 논란이 있어도 저는 그건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모든 정치 모든 일이라는 게 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민주당도 뭐 선대위 분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퇴도 했고 슬림화하고 그랬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 대응을 잘하잖아요. 순발력 있게. 그런 점이 저는 이재명 후보와 이쪽 윤석열 후보 캠프의 큰 차이라고 봐요. 역시 선거는 가장 중요한 건 후보 본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만 그러면 저쪽도 마찬가지죠. 이재명 후보도 가족 리스크 있고 가족 리스크라는 게 뭐 과거에 이제 이른바 본인 리스크죠 말이죠. 형수 욕설 관련 이런 것도 다 있어요. 다 있고 이제 대장로 리스크 여전히 있는 것이고 다 있는데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잘 커버해 나가거든요. 본인의 공격력이 있어요. 경쟁력이 있는 거죠. 어쨌든 객관적으로 볼 때. 그 발언의 정책 이런 여러 가지가 뭐 서로 혼선을 빚는다 이런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뭔가 의제를 계속 설정해 나가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쪽에서는 계속 선대의 논란이며 윤 후보의 말실수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서 지지율이 차이가 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윤석열 후보가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런 국정에 관련된 거, 또 정치에 관련된 게 질문이 있을 거예요, 이제는. 뭐 계속 언제까지나 이 언론도 선대의 논란, 뭐 분란만 다루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정책으로 이제 넘어갈 거예요. 그때 적절히 대응한다면 전 지지율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중도층이 돌아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화합이 됐기 때문에 다시 2030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역시 그 관건은 그 분수령은 후보가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의 문제예요. 선거는 후보가 치는 겁니다. 선대위를 잘 포용하고 분란을 막고 갈등을 조정해 나가는 것도 후보의 책임인 것이고 그게 후보의 리더십이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후보가 그런 모습을 선거 과정에서 보일 때 유권자들이 믿음을 갖는 거거든요. 지금 믿음이 상당부분 상실된 거죠. 리더십이 문제가 있구나. 선대위 내부의 갈등도 조정 못하는구나. 이 대표의 책임론도 만만치 않다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꿔 나가느냐가 전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최근 안철수 후보의 약진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단일화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결국 단일화가 되리라 보십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가 지금 이제 많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건데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아마 단일화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이게 참 역설적인 그런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안철수 후보 최근에 지금 자기가 골든 크로스를 이루겠다 뭐 이 얘기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거나 또는 거의 흡사해지는 상황이 오면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하려 들까요? 아마 안 하려 들 겁니다. 네. 자긴 그래도 거대 야당 소속인데 자칫 단일화 응했다가 안철수 후보 좋은 일만 시켜주고 자기는 그냥 만약에 또 거기서 경선에서 탈락한다면 그건 가장 원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좀 안철수 후보에게는 죄송한 얘기인데 이게 단일화가 되려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한 5 내지 10% 정도 선에서 머물러 있어야 이게 사실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뭐 최근 이제 뭐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뭐 두 자릿수 뭐 이런 것도 좀 나오기 시작했고 네. 이제 이런데요. 그게 뭐 제가 보기에 대폭 뭐 최근에 앞으로 뭐 오른다거나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역설적으로도 오히려 단일화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예, 그런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네. 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쓴소리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들은 묵살당한다는 느낌의 미움을 받았다. 민주당이 특히 부동산 문제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이 민주당을 향한 쓴소리와 정책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과 차별화를 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정권 교체론과 이제 정권 유지론 이게 가장 큰 이 선거의 구도잖아요. 선거의 프레임 아닙니까? 선거의 프레임에서 자꾸만 정권 교체론이 좀 희석되는 측면이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 나눈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윤 후보가 과연 정권 교체를 담보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가라는 회의 때문에 정권 교체론이 약간 낮아지긴 한데 여전히 정권 심판론과 정권 교체론이 높아요. 네. 그게 뭐 어디로 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걸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재명으로의 정권이 바뀌는 게 이 정권 교체 다란 인식을 자꾸 심어주고 싶은 거죠. 그 얘기는 많이 했던 거 아니겠어요? 이재명으로 이재명으로 바뀌는 것은 정권 교체다라는 걸 민주당에서 자꾸 프레임으로 거는 거란 말이죠. 아마 그러한 선거 전략의 일환이라고 보는데 민주당과의 차별화의 문제인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요. 다들 아시는 겁니다만 민주화 이후에 임기 말에 이렇게 높은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은 유일해요 지금. 레임덕이 전혀 없잖아요.
오히려 40%를 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과 계속 어떤 그 싱크로율만을 높여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후보로서는. 그래서 아마 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민주당과 어쨌든 정책 노선에 차별을 하고 자꾸 우클릭을 하고 원래 선거라는 게 이 좌쪽에 있는 후보는 자꾸 우로 가려는 경향이 있고 우쪽에 있는 후보는 자꾸 좌로 가려고 해요. 이게 네. 이른바 포괄 지지 정당의 측면이에요. 캐치 올 파티. 모든 그 유권자를 다 끌어들이겠다라는 의미의 포괄 정당이거든요. 현대 정당의 일반적인 추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는 자꾸 우로 클릭하려. 이번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산업화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우클릭하겠다는 거거든요. 중도 끌어들이겠다는 얘기인데. 반면에 다시 이제 그 윤석열 후보 얘기는 끝났습니다만 윤석열 후보는 그 부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왜 좌클릭을 못합니까? 저는 진보보다 더 진보의 의제를 얘기를 해야 돼요, 윤석열 후보가. 그럴 때 중도가 돌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이제 이재명 후보 얘기로 돌아와서 이재명 후보는 아마 그런 걸 강력히 의식하는 것 같아요. 자꾸 우클릭을 통해서 중도나 보수를 끌어들이고 그리고 보수층이 우려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부시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대단히 강력히 보여요. 강렬해 보여요. 그러니까 세금이나 이런 것들도 자꾸 낮추겠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전 선거 전략으로서 그건 훌륭한 전략이다. 이거 당이나 규범을 떠나서 이기는 게 어쨌든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단 그럼 그렇게 된다면 과연 대통령이 된다면 그런 정책을 실천해 나갈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예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이재명 후보의 전략이 이쪽이 윤 후보의 전략보다 좀 우수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또 민주당이 관련해서 그래서 계속 혁신안을 내놓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한 지역구에서 3선을 초과한 국회의원이 다시 나올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거 당내에서 반대하는 의원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제 그렇죠. 중진들은 이제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죠. 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반발을 이제 하게 돼 있고 이제 그렇긴 한데 조금 전에 이제 나온 얘기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하고 다르다. 그 다음에 또 그 연장선에서 하는 얘기가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돼야 한다. 그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죠?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인적 쇄신입니다. 예.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이제 주력군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친노 친문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제 민주당 대표 시절에 선거 치르면서 다 영입해서 들여온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퀴즈가 많은 거죠. 자, 그런데 그 퀴즈들 거기에 더해서 지금 뭐 계속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 오고 있는 되어 버린 그 86세대들 네. 그 세대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당이 좀 일신됐다, 변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관련한 작업을 지금부터 시동을 걸기 시작을 한 거다. 제가 보기엔 조금 앞선감이 없잖아 있는데 일단은 뭐 선거도 좀 이제 의식을 좀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혁신안을 좀 선제적으로 먼저 발표를 해서 국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불신 이거를 좀 해소해 보겠다 그런 의지로 좀 읽힙니다. 예.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탈모약 건보 적용 관련 공약 분명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논란도 함께 있습니다. 뭐 정책치고 파퓰리즘 아닌 거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탈모약을 이제 그 건강보험에 편입시키겠다라는 건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다고 저는 봐요.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위중한 병들도 건강보험에 안 들어오는 게 많이 있거든요. 단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탈모약 공약이 굉장히 생뚱맞은 것 같긴 한데 이른바 소소하지만 뭐 확실한 행보, 소확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무 이제 거창하고 어떤 거대 담론의 어떤 부동산 공약이라든지 이런 공약이 아니고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가 되잖아요. 이런 능력이 네. 탁월하다는 거예요. 다시 이슈를 이렇게 설정해 나가고 네. 의제를 갖다 바꿔 나가고 그게 이제 이 국민의힘하고는 큰 차이예요. 탈모약 가지고 지금 어쨌든 머리에 대해서 그 많은 사람이 고민을 하거든요. 특히 남성분들이.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탈모 보험에 편입시키겠다 하면은 그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그 이 정책이 실현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건강보험 재정 관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파퓰리즘이라는 논란이 나오는 거라서 이건 뭐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논쟁도 필요한 거긴 합니다만 전체 건강보험의 재정과 관련시켜서 봐야 되지만 아무도 또 주목을 끌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선거 전략으로서 나쁘지 않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네. 이게 당위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고 옳은 정책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은 여긴 못 따라오고 있다. 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네, 오늘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동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